개헌저지 자유통일 MPK 국민 세미나 지방 분권 개헌을 반대한다는 그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가 있겠습니다. 세미나 전에 국민의례 순서가 있는데요. 모든 참석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국기 앞에 자유롭고 조용히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 제창은 4절까지 모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천안함 순국영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공력. 바로 내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음은 최종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대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동서사방에 흩어져 있다가 오늘 이 밤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듣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마치 이 민족은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지만은 주님은 끄지도 않고 꺾지도 않으면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데 이 마지막 분당 국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뜻과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나라를 위해서 뭘 할까를 질문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받은 짐승과 아버지 같다고 했는데 아버지 사탄은 감정적인 이 백성을 감정으로 지식 없이 몰아가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우리가 배우고 확실한 데 거하면서 아버지 그런 세력들을 대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MPK를 통해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참으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수들에도 우리들이 이 시대의 예언자가 되어서 참으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 외침같이 정말로 볼 것을 바라보고 들을 것을 바로 들으면서 나라를 위해서 대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분단국가 정말 이 백성은 기도로 시작한 민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 특별한 뜻과 섭리가 있는 줄 믿사온데 결코 아버지 이 나라는 망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될 줄 믿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마지막 바라가는 이때에 저희들이 더욱더 지식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밤나무가 배임을 당하더라도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고 그 구루터기는 이 시대에 거룩한 시라겠는데 우리 MPK 모든 회원들이 이 시대에 거룩한 아버지 구루터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누구나 행복과 자유를 누릴 아버지 권리가 있건만은 북한에 노예같이 사는 그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오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무지한 백성들을 쏘아서 참으로 아버지 이 통일을 방해하는 그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돼서 남북이 하나가 되어서 열방의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MPK를 위해서 수고하는 도태우 변호사님 또 사무총장 김미영 교수님 앞장서서 너무나도 수고합니다. 모든 스태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오늘 강의하는 장지원 변호사 입술에 학자의 허락하여 주시어서 학자같이 알아듣게 말씀을 전하고 우리는 학자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학자같이 알아들어서 아버지 이 개헌이 뭔지도 모르는 무지한 백성들에게 우리가 외치는 이 시대에 나팔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집중력을 주시어서 하나를 뜨면 열스물을 깨달아서 이 어둠의 세력과 대화하는 영적인 무기를 아버지 갈고 닦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MPK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MPK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 이 기간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개헌저지 자유통일 MPK 국민 세미나 순서는 첫 번째 순서로는 지방 분권 개헌을 반대한다. 요즘 개헌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큰 문제 중에 하나의 쟁점이죠. 지방 분권에 관해서 장기환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실 거고요. 두 번째로는 보충 해설 차원에서 개헌의 한계와 연방제 개헌의 유연성이라는 주제로 도태우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주실 겁니다. 먼저 우리 많이 바쁜 와중에서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 주신 우리 장재원 변호사님께 뜨거운 박수로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재원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뭐 MP 봐달라고 하셔서 제가 이제 한번 며칠 동안 좀 자료도 찾고 그리고 이것저것 읽어보고 해서 이제 정리해서 오늘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처음에는 조금 그 내용 정리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까 좀 고민스러웠는데 어느 정도 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입장 정리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잠깐만요. 시기 좀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지방분권 이렇게 이게 내용 하기 전에 이제 지방분권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이 지방분권을 하자라는 얘기는 과거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예,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과거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의 권한을 좀 키워달라라는 논의가 계속 있었는데, 그리고 뭐 대통령 이제 선거를 하게 되면은 대통령 이제 후보자들이 공약 사항에 그 지방에서 요구가 많으니까 넣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자치권을 좀 보장해주겠다. 뭐 지방 재정을 확충시켜주겠다. 이런 공약을 누구나 다 합니다. 누구나 다 하는데 대통령이 공약을 그렇게 내거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그렇게 뭐 다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 어떤 뭐 야당 후보자 여당 후보자 뭐 상관없이 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차별성이 없는 공약이 돼버리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입법을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이게 입법이 잘 안 되는 거죠. 입법이. 왜냐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지금 중앙집권적인 우리나라에서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다가 좀 나눠주는 형태가 되니까 그걸 원하지 않는 그런 느낌도 들고 하여튼 뭐 국회에서 입법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늘 이제 뭐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정말 시키지 못하는 공약이 돼버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 정부 때 이제 개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지방 시도지사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그러면 개헌할 때 이 지방자치안에 대해서 좀 집어넣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개헌안에 대해 가지고 가장 많이 지금 뭐 이렇게 활발하게 뭐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서 하고 있는 쪽은 오히려 수년 전부터 시도지사라든가 뭐 그렇게 뭐 강력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그쪽에서부터는 수년 전부터 좀 논의가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지난 요번 대선 때 또 이제 각 후보자들이 지방분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그때 얘기를 할 때도 과연 이것이 또 그냥 어렵게 하는 공약 사항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개헌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이 지방분권이라든가 그러니까 법률로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법률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아예 이제 헌법에 넣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헌법에 넣어놓게 되면은 상위법이 당연히 법률은 그에 맞춰서 개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도지사들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 안 하니까 아예 상위법이 헌법에다가 지방분권을 딱 이렇게 명시해 두면은 근데 법률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바뀌어야 되니까 뭐 이 방법이 자기들한테는 지방에서 권력을 가져가기에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이런 논의에서 일단 시작되었던 거라는 기분 가시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거 지방분권 개헌을 이제 준비하다 이걸 개헌안이 나오는 거 보면은 단순히 지방에 권력만 두는 이런 형태라기보다는 다른 어떤 숨은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일단 이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일단 발제문을 준비해 왔는데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어떤 부분은 읽을 거고요. 어떤 부분은 요약해서 말하겠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금년 6월 13일 지방선거 시 헌법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가 2018년 1월 보고서형태로 내놓은 개헌안 보면은 뭐 헌법 4조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이렇게 많이 지적을 당했죠. 지적당하고 이런 부분 논의가 있었고요. 근데 그렇게 쭉 되는데 이런 뭐 사조라든가 동성애 문제라든가 뭐 경제민주화 토지공개념 또 뭐 이런 거 외에도 현재 이제 지방분권 개헌안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부 여당의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방향이 어떤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 26일 여수에서 열린 제2의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기념사를 했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강력한 지방분권공화국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등의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 제2국무회의라는 것은 시도지사하고 대통령이 만나는 국무회의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뭐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이제 장관들이 같이 회의하는 건데 제2국무회의는 그거 외에 이제 시도지사들, 시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정부 형태로 격상이 되면은 시도지사들과 만나는 것을 국무회의로 만들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것을 헌법에 명문화하겠다. 그 위상을 높여주겠다는 겁니다. 또한 말한 게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현행 8대2에서 7대3으로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6대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겠다. 이때 뭐 박수가 제일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자치단체들은 사실 지금 지방재정 자립도를 보면은 지방재정이 뭐 서울, 경기도, 인천, 수도권에 있는 인구가 많은 우리 쪽은 지방재정 자립도가 뭐 80% 넘습니다. 90% 서울은 90% 육박할 거예요. 그런데 지방은 울산광역시 정도면 한 70% 정도 되고 나머지 지방은 50% 안 된 데가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곳은 한 3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뭐 지방세를 받은 거로 가지고는 도저히 국고 보조를 받지 않고는 지방에서 제대로 자치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지방세 비율을 높여주겠다. 아주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거 분권을 하자 하는 얘기도 분권을 하면은 지방 자치조세권이라든가 자치 재정권을 받아가지고 지방세를 좀 많이 부과해서 자기들 좀 재정을 넉넉하게 하겠다,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지방 국가로 만들고 아주 강력한 지방분권공화국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공화국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북한의 통일 방안인 낮은 단계의 연방제죠. 연방제로 가기 위한 초석이 아니냐. 그래서 반대해야 되지 않냐라는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런 의심을 가지게 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토론 때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는 통일 방안이 북한이 주장했던 낮은 단계의 연방제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나오고 있는 개헌안을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부르는 등 우리나라를 연방국가 형태로 만들려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지방분권을 하자는 세력들의 속내가 과연 뭘까요? 과연 뭔지 그걸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제가 다른 강의하시는 분 유튜브 강의를 한번 보니까 당신 지방분권 지금 시도지사들이라든가 곳곳에서 서명 받으면서 지방분권하면 좋습니다.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앞에 가가지고 지방분권하면은 이거 연방제 가는 거예요. 안 먹힙니다. 과연 단순히 어떤 근거도 없이 논리적 근거도 없이 바로 그걸 얘기하면은 오히려 역풍을 받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이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서 어떻게 반대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일단 뭐 그들의 속내도 한번 알아보고요. 왜냐면 우리끼리 이제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 개헌안 내용이랑 이 개헌안이 이대로 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건지, 오히려 그 부분을 좀 더 공부를 해서 얘기하는 게 좀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지금 뭐 시도지사 협의회 쪽 사이트 가면은 1000만인 서명운동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개헌안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좀 법위반이 아닌지, 이게 적법한 행위인지, 뭐 그것도 한번 같이 살펴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지방분권 개념을 간단히 보겠는데, 지방분권이 뭘까요? 쉽습니다. 중앙집권에 반대되는 개념이 지방분권입니다. 중앙의 권력이 딱 집중되는 것을 뭐 중앙과 지방이 권력을 나누는 거죠. 나누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87년 헌법에서 지방자치제를 규정하면서 지금 지방 자치단체들을 주민직선으로 뽑고, 자치당을 주민직선으로 뽑고 있고, 일정 정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분권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지방분권 개헌을 하자라는 얘기가 뭔가, 결국은 조금 더 강력한 지방자치권을 보장하자. 그러니까 지방에다가 조금 더 권력 권한을 좀 더 주자는 얘기죠. 중앙정부의 권한을 좀 더 나눠달라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도 지방분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러면 먼저 지금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제 규정이 어떻길래 왜 지금 권한을 더 달라고 하는지 한번 현재 헌법의 이제 지방자치제 규정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행 헌법상에는 헌법 규정에는 헌법 제117조와 118조 지방자치제에는 딱 두 가지 조문이 있습니다. 두 가지 조문이 있고 나머지는 다 법률로 유보해서 지금 지방자치법에서 이 지방자치권에 대한 것을 다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시면은 그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복리에 관한 사무에서는 고유한 사무처리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재산을 관리합니다. 그 재산 관리, 지방재산 관리권하고 지방재정권을 가지고요. 그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이 헌법상의 조례를 제정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다만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보다 하위에 있는, 그 법에 위반되면 안 되는 조례를, 위반되면 안 되죠, 조례가. 그걸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종류는 법률을 정한다 해서, 지금 현재 법률을 정하는 것은 강력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강력자치는 뭐 시도,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는 시군, 뭐 자치구, 이 정도까지 지금 우리는 허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118조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방법, 이 뭐 직선을 할 거냐, 간선을 할 거냐 이런 건데, 이걸 다 이제 법률로, 그리고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까지 다 법률로 해가지고 지방자치법에서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나왔던 논의는 지방자치법을 좀 개정을 하자라는 얘기였는데, 자치법을 개정해서 지방의 권한을 좀 더 달라라는 내용이었는데, 이제 지금은 좀 헌법 개정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헌법에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 내용 중에 일부는.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런 정도의 권한은 헌법에서 부여하고 있고, 그리고 세부적인 거는 법률에다가 이제 위임해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 이제 얘기가 되는 게, 그러면 조례로 어떤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벌칙이라는 어떤 형벌 규정이죠. 이걸 규정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서 논의가 있었는데, 일단 이제 입법으로 해결했습니다. 지방자치법 22조 단서를 보면은 법률의 위임이 있으면은 주민의 권리 제한 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 규정. 그러니까 조례에서 임의로 할 수는 없고요. 그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을 하면은 조례에서 이제 주민의 권리를 제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걸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인데, 요거는 뒤에서 이제 현행 헌법, 아니 지금 나온 헌법 개정안 설명할 때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그럼 새롭게 지금 헌법 개정 특위 자문위원회의 지방분권 개헌안에는 얼마나 그러면 지방 정부의 권한을 좀 확대시켜주는 쪽으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이거는 자세하게 볼 건 아니고요. 일단 첫 번째, 일단 헌법 1조부터 지금 고치고 있습니다. 헌법 1조, 가장 중요한 헌법 1조부터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이다 라고 이제 새롭게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지방분권 국가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방분권 국가라는 것을 이제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선언적인 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개헌안 보면은 이제 자치권에 대해 가지고는 자치권을 가진다. 자치권을 가진데 직접 할 수도 있고 지방의회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라는 게 지방자치권이고, 이거는 계속 있는 겁니다. 있는 거고, 그 다음은요. 그 다음 보면은 지방정부의 종류가 나오는데, 지방정부의 종류는 종전에 의하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거쳐 법률을 정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종전에 의한다고 했기 때문에 강력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헌법이 개정되더라도 일단은 두 가지만 존재를 합니다. 두 가지만 존재를 하는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거쳐 법률을 정한다라고 하는 이 규정은 뭐냐면은 일단 그 제한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떤 자치구로 통폐합해버리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던 거죠. 이 지방자치단체를 어떻게 축소하거나 확장하거나 분리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함부로 하지 마라. 이제 지방자치를 보장하면은 우리는 그런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하겠다. 라는 거예요. 그 현행 이제 강력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를 통합하거나 군을 통합하거나 자치구로 통합하는 그런 형태일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거쳐야지 그 정치권에서 중앙정부에서 임의로 하지 말라라는 이제 그런 조항이고요. 그 보충성의 원칙 이 부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방정부 상호간의 업무 배분은 보충성 원리를 기초로 한다. 이 얘기는 일단 이게 기초지방정부가 처리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원칙적으로 기초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건 기초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것만 강력지방정부, 그리고 강력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거는 중앙정부 이렇게 한다는 게 보충성 원칙인데,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가장 이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소규모 지방정부가 우선적으로 그 사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런 의미고요. 보충성 원칙이라는 거는. 그리고 이제 마로 넘어가겠습니다. 입법권에 대한 이거 간략히 그냥 설명하면 기본적으로 입법권은 현재는 이제 국회만 가지죠. 지방정부는 지방의회는 조례제도권만 가지는데 여기서는 국회와 지방의회가 행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이유가 뭐냐면은 뒤에 이제 입법권 배분에서 나오는데 지방의회가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법률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법권에 같이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법률을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부가 벌칙 규정을 못했는데 법률로 만들면은 지방정부가 만드는 지방법도 얘도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부가 그리고 벌칙 규정까지 만들어 둘 수가 있는 겁니다. 이상을 표현하시면요. 그런 이제 정책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방정부에서. 그리고 어떤 예전에는 어떤 권리 제한 의무가 하려면 법률 상위법이 법률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법률 위임이 없어도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지방에서 당장 이제 지방의회라든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 막강해지는 거죠. 네, 그냥 그것만 설명을 넘기겠습니다. 입법권 배분에서. 그리고 이제 행정권 배분에 대해서는요, 일단은 이제 여기도 이제 지방 정부의 권한을 이제 강화하자는 얘기에서 중앙 정부의 사무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만 하고 나머지 다 지방 정부에 위임해라. 그래서 원칙적으로 지방 정부에 위임하고 예외적으로 직접 수행하라. 지방 정부의 역할을 좀 증대시키는 그런 역할이 있고요. 지방정부 사무는 이제
당의 지방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한 고유한 자치사무를 할 수 있고 그 중앙정부나 상급지방정부가 위임한 사무는 위임 사무를 할 수 있다 해서 하는데 하여튼 행정권 배분에서는 국가가 할 것만 국가가 하고 나머지는 다 원칙적으로 다 위임해라. 그래서 지방정부의 권한을 좀 강화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조금 중요한데요. 자치조세권하고 자치재정권. 여기서는 뭐 딴 부분도 있지만은 여기 얘기에서 나오지만은 이 부분이요. 지방정부는 지방세의 종류 및 세율 및 종류 세율 및 징수 방법을 법률로 정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원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걸 하면은 지방에서 마음대로 지방세 부과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방재정 자립도와 좀 부실한 자치단체에서는 세금을 부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조세법률주의 때문에 헌법에 있는 조세법률주의 때문에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새로운 것을 좀 부과하기가 힘든데 법률의 위임이 없이는 일단 이제 지방정부가 입법하는 게 법률로 위상이 격상되고 그리고 아예 여기 자치조세권에 가면은 지방정부가 법률로 직접 정할 수 있다고 하니까 지방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지금 국세, 지방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국세로 되어 있는 부분도 지방세로 또 부과할 가능성도 있어요. 뭐 법인세나 소득세 같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더라도 이중과세나 중복과세가 안 될 가능성도 많아요. 좀 그런 이제 부분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자치조직권인데요. 자치조직권은 이제 이거는 또 뒤에 좀 더 얘기할 기회가 있는데, 이거 지방의회나 집행기관의 조직 인사 권한, 선거 기간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정부의 자치법률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지방 조직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자치법률로 주민총회를 입법기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이거는 뭐 결국 뭐 여기 얘기 나오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럼 지금 지방정부의 집행기관이 누굽니까? 자치단체장이죠. 자치단체장이 지금 1인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1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뭐 독임제, 1인 독임제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명이 같이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뭐 합의제로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뭐 지방의 특색에 맞춰서 가지고 그런 부분은 지방 법률로 자유롭게 정해라. 라고서 다양한 조직 형태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은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원제 얘기가 또 나오는데 이제 상원 하원을 나눠주면은 상원 당연히 지방 분권화가 되게 되면은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거니까 그래서 적용된다면 어떤 단점이 있을까라는 이제 얘기입니다. 일단 이제 자치조세권이 이제 악용되면은 자치조세권 하면은 지방정부가 지방세 자기들이 그냥 직접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률로서. 이게 악용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건데, 근데 지방분권 실현되면 좀 말대로 오히려 이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이제 심해질 거예요. 지방 재정 자립도가 부족한 쪽에서는 결국 국고 보조로 살고 있는데 너희끼리 알아서 살아라 하면은 더 약해지죠. 지방세 비율은. 그러면 결국 이 재정 자립도 약한 지방 정부에서는 지방세를 새로 부과할 수밖에 없어요. 정해가지고 새로 부과할 수밖에 없는데 이 뭐 어떻게 보면 법인세, 소득세 이런 부분이 상당히 규모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 국세를 지방세로 중복과세 할 수 있다는 법률이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들이 이거 뭐 세금이 자꾸 부담이 늘어나면 못 살겠다. 또 이거 주민들도 자기 뭐 세 부담이 커지면 못 살겠다 이럴 거예요. 그러면 보고 다른 지방 세 부담이 적은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가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럼 결국 그 지방은 오히려 지방 재정이 더 악화되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고 그걸 막으려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이사 가는 걸 조금 방지하기 위해 하는 거 아니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가려고 하면은 야 지금까지 너 여기 우리 지방에서 번 거 좀 많이 내놓고 가 떠나려면 이런 입법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회주의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아니면 뭐 그런 거 부과해서 그 기업이 못 떠나게 하든지 그래도 떠나려면은 너희들이가 지금까지 번 거 따져가지고 내놓고 가라고 하는 법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아동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치입법권은 이제 각마다 지방 정부가 들어서고 각각의 이제 자치입법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러면 조례가 아닌 거죠. 법률인 거예요. 법률이다 보니까 논란 여지가 있는 법률들이 보다 쉽게 제정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라든가 낙태법 등등 이런 게 쉽게 제정될 수 있는 물론 그 지역에만 통용되는 법이겠죠. 그 지역에만. 근데 이게 이제 법률로 제정되면 이 조례가 아니고 법률로 제정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벌칙을 규정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뭐 동성애 차별 금지를 만약 뭐 어떻게 문제를 했을 때 그거를 직접 뭐 경찰력을 동원해서 체포를 하거나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동성애 차별하는 어떤 발언을 했을 때 그런 부분도 입법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지금 뭐 조례를 하기 때문에 못 하거든요. 조례로 만약에 차별금지 조례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조례로는 처벌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할 수가 없지만 이제 입법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이 자치조직권에 대해서는 이 자치조직권 이제 제도화하면은 이제 여기 이제 입법 제약하에 보면 이런 해요. 뭐 지방정부의 집행기관을 독임제로 할 것인지 합의제 기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행정 전문가를 영입해서 행정 업무를 맡기는 지배인형을 택할 것인지. 그래서 이 지방정부 집행기관도 다양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지방의원 선출 과정에 정당을 관여시킬 것인가 뭐 지방의회 직원 인사권, 뭐 지방교육행정기관을 통합이나 분리 여부 뭐 이걸 자치법률로서 다양하게 정할 수 있다. 이래서 자치조직권을 부여하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요, 이게 과연 좋을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이 생각을 했어요. 지금 아까 지방정부와 북한의 한 지역과 통합하려고 하는 경우에 이제 자치법률, 자치조직권을 만들어 놓으면은 자치법률로 집행기관 형태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간섭받지 않고 통합지방정부 구성하는 게 용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제 생각이 되면. 그러니까 뭐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자치조직권이 없기 때문에 딱 정해진 조직만 갖출 수 있는데 그때 되면은 임의로 만드는 거죠. 그냥 어떤 지역에 때 통합정부에서 만들어가지고 그 밑에 지금 우리 지방정부가 있는 형태로 만드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형태에서. 그리고 뭐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좌파 시민단체를 지방정부 조직으로 만들어 뭐 애국 시민들을 억압탄압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뭐 가능한 얘기긴 합니다. 근데 꼭 지방정부 조직으로 만들지 않더라도 가능은 하죠. 제 생각은 하고 싶다면. 그리고 이제 지방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방경찰청장을 선거로 선출하고 여기 이제 자치경찰제 그래가지고 자치단체의 경찰제에 따로 있고 뭐 강력, 국가경찰 따로 있고 뭐 이렇게 좀 하자는데 이 공권력이라는 게 주민과 친근해야 하긴 하지만 유착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과연 지역 토 세력들과 거리두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우려가 있고요. 그러니까 예로 그 승마을 그 주민 뭐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이라는 거 혹시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 여교사가 그 낙도에 있는 경찰이 아니라 배를 타고 나와서 그 경찰을 가난하는 목포 지서까지 찾아서 신고를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승마을 공동체와 경찰은 서로 이제 얼굴을 보고 사는 이웃이기 때문에 성폭력 신고해봐야 소용이 없을 거라고 오히려 보복당할 거라고 우려가 크다는 판단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방 토세력과 유착이 발생하면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지방 경찰청장은 선거 나오니까 선거에 나올 때 선거비용도 필요하고 또 선거 운동을 하는 지지 세력도 필요하니까 지방 토세력과 유착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자기가 당선되면은 보답을 좀 해야겠죠. 그리고 이 또 재선 3선이 가능하다면은 다음에 또 되기 위해서 그 사람들하고의 유착 관계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패의 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고요. 지방검찰청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행 제도에서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지금 검사 같은 경우는 2년마다 임지로 옮깁니다. 평검사는. 그리고 이제 부장검사, 뭐 지방검찰청장이 아니고 차장검사, 부장검사, 부장검사 이상은 1년마다 인사명령을 해요. 왜 그렇게 하냐고 그때 물어보니까 이게 지방 토호 세력과의 유착 관계, 예전에 특히 이제 판사들보다 검사들이 그런 게 많았기 때문에 좀 오래 있으면은 그 지방 지역 유지들하고 이렇게 유착 관계가 되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이제 잠깐 쉬었다가지고. 네, 좀 그렇게 할까요? 제가 좀 오늘 강의가 길었습니다. 제가 한 10분 정도 더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네, 마지막 것만 남았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안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방분권 개헌안 천만인 서명 운동이 법 위반인지 요걸 말씀드릴게요. 지금 실태를 보면 일단 제가 이제 본 거는 거기 사이트에서 서명 받습니다. 천만인 서명을 해가지고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제가 한번 눌러봤어요. 어떻게 되는지 눌러보니까 이름하고 이게 돈까지만 적혀져 있고 그 다음에 딱 누르면 그냥 넘어가는 형태가 되더라고요. 그냥 서명 완료된 것처럼 다 찬성 서명은 받고 있는 거죠. 반대 서명은 없고.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이게 이제 각 어떤 지자체에서는 동마다 이렇게 할당량을 공무원들이 줘가지고 공무원들이 통장들 동원해서 호별 방문하면서 서명 받고 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오늘 분 들으니까 오늘 원양 온천역 그 지하철역인데 그쪽 앞에서 보니까 그 역관장에서 서명 받고 있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이 서명운동의 실태는 이런 형태 웹상 그리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 강장에서 받고 있는데 네. 저희 민원실에 이렇게 펴놓고 민원실에요? 네, 펴놓고 이제 그 동사무소예요? 구청이에요. 구청이에요? 구청 민원실에서 네. 근데 그냥 뭐 여기 사인하시죠 소리는 안 해. 근데 이렇게 펴놨어요. 아 그렇게 놨어요. 그래서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법률 위반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이 국민투표법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보시면 국민투표법 이렇게 보면 정의해가지고 여기 이제 무슨 정의냐면은 국민투표 운동에 관한 정의예요. 요거부터 봐야 돼. 국민투표 운동이라면은 국민투표의 대상에 되는 상황에 관하여 찬성하게 하거나 반대하게 하는 행위. 그 2항 가면은 단순한 의견 개진 의사표시는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찬성하게 하고 있죠. 이거 분명히 명백하게 국민투표 운동인 겁니다. 여기 법 25조 국민투표법에서 말하는 이거는 명백한 국민투표 운동이에요. 그 다음 좀 볼게요. 그러니까 이 국민투표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국민투표 공고일로부터 투표일 전일까지. 아직 국민투표 공고가 안 됐습니다. 뭐 지금 국민투표 안도 안 난, 개헌안도 안 나는데 국민투표 공고일이 안 나왔죠. 근데 나오기 전인데 지금 사전 국민투표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지금 찬성해달라. 그러니까 지금 뭐 찬성한 사람이 나중에 뭐 실제 개헌안이 나와서 투표할 때 반대하거나 뭐 하는 사람 좀 줄어들겠죠.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미 사전 국민투표 운동을 하고 있는 걸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있는데 일단 지금 2항만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뭐 지금 통장 얘기가 나와서 있어요. 통장, 통반장.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해임되지 않고는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이 통장들이 서명 받으러 다니는 거 이거 위법을 하는 겁니다. 이거. 그리고 지금 아까 구청 얘기하셨는데 여기 지금 1항은 제가 빼놨는데 여기 정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운동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정당원이. 그 정당원이 돼서 공무원이 정당원이 돼서 못 되거든요. 그 지금 뭐 구청에서 만약 공무원들이 그걸 받으면 그것도 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하는 거라서 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호별 방문 금지. 근데 지금 분명히 호별 방문 금지되어 있거든요. 누구든지 운동을 위하여 호별 방문할 수 없다. 호별 방문하고 있으니까 이거 명백하게 명시적으로 위반되는 거예요. 그리고 42조 서면 날인 운동 금지라고 규정이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그래서 운동을 목적으로 서명의 날인을 받을 수 없다는데 받고 있어요. 이 시도지사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법이 26조, 28조, 뭐 41조, 42조 다 위반해요. 그 다음, 그러면 아까 이제 28조, 여기 41조, 42조 포함되고요. 그럼 위반했을 때는 2년 이하 징역이나 100만 이하 벌금이 처하는 거고, 여기 사전운동죄, 사전운동했을 때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 이하 벌금이 처하는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이런 경우에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고발해야 되냐, 고소해야 되느냐? 여기 고발 명령을 보면은 우리가 직접 고발할 필요가 없어요. 이 각급 선관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 직원 이 사람들은 고발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위반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여기다가 고발 의뢰를 하면은 선관위원회 위원장들은 당연히 고발을 해야 돼요. 고발 여기에다가 민원을 넣어서 고발을 해달라고 이렇게 뭐 이렇게 적어가지고 하면은 고발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만약 고발 해달라 했는데 고발 안 하면은 직무유기가 되겠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당연히 이 법을 모르고 이러는 건지 지금 국민투표법 위반이 명백하게 위반되는 사항들을 제가 보기에는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해봐야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그냥 깔고 네. 근데 이거 뭐 그렇지만은 뭐 공무원들이 이걸 받으면 조금 있을 거예요. 자기들이 다시 공무원 임명되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노까지 살펴봤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이제 말씀드린다면은 일단 이 지방분권 개헌안이 이제 뭐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이게 또 동일한 건 아니지만은 지금 그 숨은 의도가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숨은 의도가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이 지방분권 개헌을 갔을 경우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지금 이제 분권이 뭐 나쁜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10분 정도 쉬고 3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응답 하나요? 소감을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6대 생방송 같아요. 이 중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참 너무 놀랍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저께 새벽까지 제가 그 JTBC 기사에 댓글을 달면서 막 싸웠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중앙일보 조중동이라고 했던 그 중앙일보 자회사인 JTBC가 정말 이렇게 나올지 제 생애에서 정말 이런 걸 경험한 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 JTBC가 말하는 그 내용들이 참 죄송한 말이지만 왜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고 말하나, 왜 이렇게 함부로 말하나, 그게 너무 충격이에요. 그리고 가짜 뉴스란 말을 굉장히 함부로 쓰는데 어떻게 어떤 뉴스가 가짜 진짜 이렇게 통째로 그렇게 됩니까? 분석을 해야 되는데 들어보지도 않고 분석하지도 않고 참 깜짝 놀랄 그런 보도들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 MPK가 지난 몇 달 동안 그 개헌을 뭐 검토한다 이런 얘기보다는 아예 개헌을 저지한다 이런 정말 센 얘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은 센세이셔널한데요. 그것은 지금 도태우 대표님의 뭐 철학이었죠. 사실은 개헌을 전면적으로 일단 저지로 들어간다. 저지로 들어갈 수밖에 없던 것은 북한 인권법 하나 통과하는데 10년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국가의 통합성을 보장해주는 헌법을 개정하는데 어떻게 몇 달이 걸립니까? 전 세상에서 가장 무식한 말이 공약이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는 절대로 공약을 찍는 선거가 아닙니다. 이런저런 공약을 말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보고 사람을 찍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뽑는 선거를 하지 공약을 뽑는 선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전 소름 끼쳐요. 그럼 공약이 아무거나 다 패키지로 말하고 찍으면 다 통과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 나라의 제도라는 것은 다 무너지게 돼 있죠. 이렇게 무식한 말을 매일 하고 있는데 공약 사항이었다고 해서 어떻게 다 통과가 됩니까? 이런 이 무시에 대해서
정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특히 지금 이 지방 분권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들어볼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아주 많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불과 한 몇 달 만에 이렇게 찬성, 반대 이렇게 해서 서명운동하고 그래 찬성을 해 천만이 찬성한데 그렇게 넘어갈 문제는 절대 아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다. 지금 당장 우리가 먼저 여기서 좀 짚어봐야 될 것은 두 분이 너무나 잘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연방이라는 말에 대해서 왜 이런 포비아를 갖고 있나, 두려움을 갖고 있나, 그것은 고려 연방제 때문입니다. 고려 연방제란 말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식, 독일식 연방제하고 거리가 먼 것이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고려 연방제는 어쨌든 반미하자, 남과 북이 자주하자, 일종의 자주로 미국과 독립을 해서 일단 따로 존재하다가 뭐 하여튼 제도는 서로 다르더라도 하나가 돼보자, 이런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미 자주화에 대한 다른 표현이고 구체적인 어떤 그 국가를 운영하는 시스템으로서의 연방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난 그 통진당이 선거를 할 때 코리아 연방제 이런 것을 플래카드를 붙였는데 너무 웃음이 나는 거예요. 코리아 연방제, 고려 연방제 아닙니까? 그 반미 자주화로 남북한이 하나 되자. 제가 지금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 지방 분권 문제하고 고려 연방 할 때 연방 또는 낮은 다른 게 연방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제 먼저 이걸 준비해야지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미국법을 했기 때문에 연방이라는 시스템이 너무나 익숙해요. 근데 굉장히 웃음이 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는 연방을 안 하는 것이 사실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연방이라는 것은 나라가 너무 커서 할 수 없이 생긴 거예요. 그 미국법을 한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법 중에 하나가 그 긴 팔 조항이라고 long arm statute라는 게 있어요. long arm이라는 긴 팔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령 뉴욕하고 뉴저지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뉴욕 사람이 뉴저지 가서 사고를 냈어요. 그럼 어디 주법을 할 건가? 미국은 이거 하는 게 정말 정신이 사나울 정도예요. 너무나 복잡하고 그래서 미국 민사소송법은 정말 이 어디 관할을 택할 것인가. 그래서 팔을 길게 만들어서 뉴욕법을 갖고 오는 거. 그래서 이거 확대 관할법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거를 할 수 있나 없나. 그리고 이 사람의 주소가 지금 여기 있지만 사실은 뭐 뉴욕에 산다. 이런 것 따지는 게 미국 법을 굉장히 복잡하게 하고 변호사들도 잘 몰라요. 지금 그래 당장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이제 부산까지 2시간이면 가잖아요. 2시간 반이면. 그런 나라에서 각각의 법 만들면 이 복잡해서 어떻게 삽니까? 이게 지금 미국 법이 이게 지금 복잡한 게 이거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굉장히 웃긴데 또 하나는 미국에서 이제 그 서킷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그런 그 재판소는 다 연방 재판소예요. 서킷이라는 것은 원래 말을 타고 이렇게 멀리 순회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연방 판사는 정말 인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결혼을 했는데 자식 뭐 와이프 두고 온 나라를 돌아다녀야 되는데 이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 서킷, 이 연방 순회 재판이라는 것은 원래 인기가 없었고 서로 대법원 연방 판사 서로 안 하려고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너무 커서 연방이 있는 거지. 이렇게 조그마한 나라에서 일부러 연방한다는 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지금 잘 보시면은 제가 지금 이 지방 분권 얘기하는데 이 지방 분권 얘기를 할 때 들을 말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게 그 대부분의 독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연방 시스템을 잘 운영하는 나라들은 아주 역사적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연방을 할 수밖에 없어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각각 주가 존재할 때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버지니아 사람들은 저기 매사추세츠 사람들이 미국 사람이라는 걸 몰랐어요. 전혀 인식이 안 됐어요. 이런 인식이 된 게 이제 18세기 그 미국 헌법을 통해서 USA가 탄생할 때 이제 형성되고 그 이전에 그것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조지 위필드 같은 사람이 위대한 설교자가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이제 이걸 연결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 위필드 선생이 오늘은 로드 아일랜드에서 연설을 한대. 아, 로드 아일랜드가 미국이야? 미국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USA를 인식했다고 그래요. 이게 바로 1700년대 말입니다. 지금 미국의 연방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의 연방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같이 이렇게 중앙 집권이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조그만 나라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왜 갑자기 우리나라가 이렇게 분권이 무조건 좋은 것처럼 되었나,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지금 저희가 먼저 고려 연방의 연방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그 연방 그 제도하고 같은 것이 아니다. 원래 고려 연방은 그러니까 미국을 떼버린 코리아 연방 뭐 이런 식의 생각. 지금 북한도 이 말은 잘 안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지방 분권할 때 이 연방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정말 효율적인가를 따져야 되는데 이걸 왜 이렇게 졸속으로 하냐. 또 하나가 더 있다면은 지금 이렇게 이 지방 분권 문제를 왜 국가 전체의 가치, 국채와 연결시키는 개헌 문제에 지금 묻어서 가려고 하나. 이게 너무나 다른 문제가 아닌가. 두려운 문제죠. 특히 미국 헌법이나 독일 헌법은 굉장히 강한 헌법이에요. 연방 헌법이. 그래서 이 연방 헌법이 너무나 강력한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이 헤어져 있어도 주들이 각각의 독립성이 있어도 이 통합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런 모두 아시겠지만 FBI, F가 들어가는 것은 연방 경찰이에요. 미국이 경찰이 다 따로 있지만 미국 사람 모두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FBI, 연방 경찰. 그만큼 이 연방이 주는 그 권위라는 것은 대단한데요. 지방 분권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 연방 정부, 그러니까 중앙 정부의 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연방 국가라는 것은 워낙에 잘 아시겠지만 군사와 조약, 외교적인 조약권을 중앙 정부에 주고 나머지는 다 좀 독립성을 준다 그런 거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FBI가 상징하는 것처럼 연방 국가 전체를 가난한 그 경찰력의 힘이라는 것은 그거 없이 정말 미국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예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지금 한국이 지금 처해 있는 이런 헌정의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심각한 입헌주의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국가 가치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지방 분권이라는 것은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갑자기 결론적으로 지방 분권 이 개헌이 얼마나 효율적인가 이것을 따지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저희는 원칙적으로 모두 다 거부한다는 뜻으로 헌법 저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공청회도 정말 많이 해야 된다. 지금 당장 어떻게 지방 분권 찬성 반대를 말할 수 있습니까? 각각이 입법권을 가지는 것 이걸 하나만 갖고도 공청회를 수백 번 해야 됩니다. 경찰, 검찰 따로 뽑는 거 이것도 수백 번을 공청회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참 이걸 어떻게 1000만 찬성 반대 투표를 서명을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이상한 시대입니다. 제가 좀 간단하게 이제 이 문제를 다루는 접근법을 말씀드리고 저는 JTBC에 대해서 특별히 비판할 생각이 없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귀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국가적인 그 위기 상황에서 정말 성실해야 돼요. 인테그리티가 있어야 돼요. 이게 애국심이에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좀 질문을 듣겠는데 특히 오늘 두 분이 우리 장 변호사님은 정말 역사에 남으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제가 민주당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민주당은 우리한테 불만을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검토했던 그 개헌안은 그 자문위원, 개헌 특위 자문위원회에서 만든 개헌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뺀다 이런 거고 민주당은 아직 우리가 좀 이걸 검토할 기회가 있는데 너무 몰아붙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그 자문위원회의 이 개헌안이 사실은 오랜 계보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 또는 그 세력의 의견이 맞아요. 그것은 아마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양성평등에서 성평등 바꾸는 거 갑자기 일어난 거 아니에요. 민주당과 전혀 별개로 일어난 건 아니고요.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기본적으로 여당의 의견이라고 말했던 거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 장 변호사님이 그 발제를 처음 맡았는데 그때 이 중요한 조항을 다 찾아냈고요. 특히 자유민주적 기본주의에서는 아마 장 변호사님 말씀 안 하셨으면 아마 자유 삭제됐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박수 한번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서
오늘 장 변호사님 정말 성실하게 아주 꼼꼼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지방 분권 개헌의 디테일에 대해서 상세에 대해서 좀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도 변호사님 아까 말씀하실 때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정말 중요한 대목인데요. 이런 연방제 관련돼 있는 그 연방에 준하는 그런 개헌이 이 정도 짧은 시간 내에 그냥 거의 재헌에 가까운 그런 개헌인데요.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은 굉장히 포인트가 있는 그런 발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질문할 것이 있으면 좀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 다수가 여기 모이신 분들이 이해할 때는 사기 탄핵으로부터 적법 절차가 파괴되고 법치주의가 흔들리면서 온 1년의 체제 위기까지 겪는 그 흐름에 있는 것이고, 저쪽 편에서 볼 때는 자기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체제 변혁으로 가는 그 변화 흐름에 있는 것인데, 이것이 팽팽히 있는 와중에 개헌으로 그것을 도장을 꽝 찍고 싶은 거예요. 개헌을 딱 촛불혁명이란 말이 헌법에 안 들어가도 그것은 자동으로 그때 왜 개헌됐냐? 묻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왜 개헌됐지? 그러면 촛불 집회하고 대통령은 탄핵되고 들어선 문정부가 그렇게 개헌합니다. 시대를 갈릴 수밖에 없어요. 더구나 30년이 지난 다음에, 잘 나오다가 30년 지난 다음에 왜 그때 개헌됐냐. 그래서 한삭하고 싶은 거예요. 개헌을 하면 정당성이 완전히 굳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개헌 반대예요. 다른 질문 있으세요? 간단히 질문을 드릴게요. 개헌 시작은 사실 제가 기억하기로 제왕적인 대통령제를 고치자라고 시작했는데 그 얘기는 다 사라지고 이제 뭐 다른 형태로 가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의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질문할 부분은 아까 장기현 변호사님이 발제하신 내용 중에 지금 국민투표법에 의한 법률 위반 이의제기 제124조 고발 일부가 있었잖아요. 그럼 아까 제 기억 2년 이하 또는 1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일단 이게 명백히 아까 몇 가지 조항들이 다 고발의 의무에 다 걸리는 사항들인데, 그러면 실천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을 생각할 때 그냥 100만 원 정도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럼 실천적으로 이거 사항이 지금 124조 정확하게 이 고발의 의무에 대한 우리의 어떤 책임이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발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다 고발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124조 조항을 보면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그러니까 각 시도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아니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면 각 지방이라든가 시도에 있는 선거관리 말하는 거예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뭐 위원장, 뭐 임직, 뭐 직원, 이 사람들이 고발 의무를 부과한 거거든요. 이런 사항이 있을 때. 그럼 우리 일반 투표자들은 안 되는 거죠? 네, 우리는 고발 의뢰를 하면 돼요. 아, 선관위. 예. 뭐 힘들게 고발장 쓰셔가지고 그거 뭐 거기 저기 경찰서에 접수하고 고발인 진술하러 가실 필요도 없어요. 그쪽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이거 뭐 자초지정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쓰셔가지고 뭐 어디서 이렇게 근데 뭐 그렇게 안 써도 상관없잖아요. 지금 그냥 웹사이트에 하고 있고 여기저기서 서명받아 다니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근데 당연히 그 규정에 따른다면은 고발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걸 인지했다면 바로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그 고발 의뢰만 그 조문에 따른다면 직접 고발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고발 의뢰만 하면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선거관리위원회가 그걸 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고발만 아닐까요? 지금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네. 근데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도지사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국민투표가 진짜 오랜만에 하는 거거든요. 87년에 헌법 개정 때 하고, 그러니까 사실 국민투표법이라는 게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국민투표를 한 적이 없고 오랫동안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국민투표법에 어떤 규정인지 선거는 매일 하니까 공직선거법은 매번 바뀌고 거기에다가 또 계속 관심을 가지는데 국민투표법은 사실 이런 법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국민투표는 뭘로 규정을 하지? 네. 네. 모르면 알게 해드려야 돼요. 네, 그렇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고발을 하셔야죠. 그럼 저희가 좀
MPK 차원에서 좀 이거 검토해봐요. 검토해볼까요? 네. 아니 솔직히 고백하면요, 저는 오늘 그 이 세미나의 최고의 소득은 저 이거 국민투표법 처음 알았어요. 이 내용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렇게 엄청난 불법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선관위도 고발할까요? 선관위는 어디 고발해야 됩니까? 의무 직무유기. 그리고 하려면 이게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각급 선관위니까 오늘 온양 온천역에서 봤다고 하는데 그쪽 가나라는 선관위에다가 이거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통장이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동을 관리하는 그 부를 관리하는 선관위에다가 이제 이런 게 있다. 근데 과연 그 선관위 직원이 모를까요? 그냥 신경을 안 쓸 뿐이지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각급 시도지사들도 이런 법이 있다고 자기들이 인지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신경을 안 쓸 겁니다. 왜냐면 해봐야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또 정권하고의 이해관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맞기 때문에 정권에서 이걸 문제를 안 삼는 한은 이게 6월달인데 그때까지 시간 슬슬 끌다가 그냥 문제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그 중에 하나 탄핵부터 이어오는 거를 들면은 적법 절차 무시거든요. 그래서 참 야만스럽게 무시하고 가는 것이 이 국민투표법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인 고발운동을 우리가 하더라도 무시하고 그냥 막 갈 것으로 예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고발운동 자체는 저희가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그들의 적법 절차 무시의 차원을 명확하게 많은 사람들이 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적법 절차가 지켜지는 곳에 분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분권을 외치면서 적법 절차는 무시한다? 그것은 그 분권이란 구호를 이용하는 사람의 밥이 될 뿐입니다. 적법 절차가 없는 곳에 권력의 분할, 권력의 견제가 어디서 나옵니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987년의 적법 절차 원리에서 이미 분권의 원리는 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히려 파괴한 자들이 분권이라는 구호 아래 엉뚱한 자기 목적을 수단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점을 지적하는 도구로서도 고발운동은 좀 의미가 있죠. 4등 선거, 4등 여론조사하는 그거가 100만 원 벌금의 문제가 아니고 그 자체가 효력이 상실되는 겁니까? 그걸 상실 안 시킬 거라는 거죠. 이 정부는 그런 걸 무시하고 이 정부는 무시하는데 지금 조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 이제 알았으니까 공부를 했으니까 이거를 좀 국민운동 차원에서 다뤄보는 게 어떤가 지금 그런 의견인데 저희가 지금 이제 불법 그러니까 계좌 추적 문제를 지금 MPK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저희가 되게 여유 있게 다루는데 지난번에 이제 국민은행에 가서 도대체 경찰에 넘겨준 정보가 뭐냐 이거를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하여튼 받아냈어요. 그걸 한번 받아내니까 그 몇만 되시는 분들이 이제 내 거 뭐 줬냐 이렇게 요구하니까 은행들이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지금 제보가 들어왔는데 농협인가 그 경남은행에서 안 해주려고 하는데 그럼 이제 돈을 다 빼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장 끊어줬대요. 그래서 국민은행이 끊어준 거하고 똑같은 소리를 만들어줬어요. 경남은행이 지금 이제 모델이 형성이 됐거든요. 근데 저는 저희가 이런 운동을